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미친 듯이 돈을 썼어요. 자, 관세를 왜 거둘까요? 이제 언급은 됐었는데 언론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진짜 안쓰러워요, 트럼프가. 그 모든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은 들고 내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잖아요. 중국이 무조건 유리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하면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한 6개월 전에 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네. 오랜만인 것 같죠? 자주 모셔야 되는데. 네, 빠르네요, 시간이. 분기별로 할까요? 아니, 그냥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아유. 오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사실 질문지를 보내놓고도 네. 아 이거 또 달라지면 어떡하지? 네.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세상이 막 바뀌잖아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한마디 때문에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다 똑같지 않을까요? 뭐 저희도 예. 이제 기관 자금들도 많지만 또 예. 개인 자금들도 있고 그래서 어. 투자를 해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뭐 방어는 잘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래서 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 근데 이럴 때 좀 약간 마인드 측면에서 그래도 네. 대표님 완전 베테랑이시고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셨는데 이럴 땐 좀 어떻게 잡으세요 마음을?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장소에서. 네. 지금은 이제 저 체력 관리 해야죠. 네. 체력 관리요. 예, 그래서 멘탈 관리도 좀 하고 체력 관리하고 예. 음악 많이 듣고 오. 예, 그다음에 안 보던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은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문제 다 뭐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정되는 거.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3개월, 6개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뭐 분할 매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 자금도 분할 매수 계속 하고 있고 회사 자금도 그러고 있고 고객 자금도 그러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세율이 확정될 때까지. 네네네. 뭐 나쁜 게 더 많은데 더 나쁠 게 많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은 거의 끝나가느냐 이제 그 판단과 그 다음에 좋은 뉴스나 좋은 정책들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게 다 나왔느냐, 그게 또 가격에 반영되었느냐, 네. 그 다음에 그걸 조금 이겨낼 만한 네. 좋은 뉴스가 나오느냐. 네. 하나하나 같이 좀 네. 여쭤볼게요. 그렇죠. 일단 트럼프의 관세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최근 나온 뉴스는 뭐 애플을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네. 뭐 반도체 그 부품들 IT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나왔다가 트럼프가 그거 아니다. 약간 좀 종류만 바꾸는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보편 관세는 당연하고 나라별로도 상호 관세도 하는 거다. 다만 유예만 할 뿐. 이것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녹화라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내일 바로 풀 버전 내일 바로 나갑니까? 그러면 뭐 하루 사이에 또 뭐 말이 트럼프 말이 근데 바뀔 수 요즘 있지만 하루면은 근데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이제 무역 전쟁은 특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은 서로가 양보를 할 것 같은데 미국이 먼저 양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나온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에 대해서 관세 유예가 아니라 이제 그 없는 걸로 하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미국 수입이 많고 다 애플 아이폰이고 이러니까 당연하게 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쪽에도 좋고 뭐 사실은 중국 쪽에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 보니까 한 4,400억 불 정도 연간 수출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PC랑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거의 20%가 넘어요. 그래서 1,00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꽤 의미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한 20%는 깎아준 셈인 거죠. 네. 중국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팀쿡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제 뭐 가서 각종 로비를 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유예 또는 이제 뭐 없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마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치킨 게임에서는 미국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구조적으로. 그거를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이제 수출하는 품목이 있고 수입하는 품목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유예한 그런 탑2의 품목 외에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공산품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봉제 인형서부터 의류, 뭐 각종 가구 그런
어떻게 보면 저가 상품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중국의 제품을 안 쓰고 살 수는 단 한 일주일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의 관세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대로 강대강으로 계속 올리면 더 올리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아. 그렇지 않고 미국은 이제 뭐 중국에 수출하는 거 해봐야 중국이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대두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거의 그렇거든요. LNG, 뭐 가스, 뭐 기계류 일부 뭐 그런 쪽이라서 다 회피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중국이 유리합니다. 예. 강대강으로 가면. 중국 입장에는 그거를 이제 네. 제3국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중국 쪽 수입이 없으면 당장 소비자들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 네, 네. 그 보시면은 여기 와이어리스라는 게 이제 뭐 스마트폰이겠죠. 네, 그 다음에 PC가 컴퓨터 이퀴먼트, 머시너리, 그 일렉트릭 이퀴먼트 이런 쪽으로 쭉 가잖아요. 예. 근데 쭉 보면은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 세 개만 합쳐도 아까 말씀드린 1,000억 불이 넘잖아요. 저게 이제 미국이 네. 중국에게 수입하는 거.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플라스틱, 고무, 뭐 케미칼,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여기 소비재들이 또 되게 많아요. 옷, 뭐 퍼니처, 오토파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다 모든 산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중국이 수입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예. 근데 여기는 심플하잖아요. 뭐 화학 제품들하고 그 다음에 대두랑 오일, 가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품목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한테만 피해를 크게 가져다 주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서 미국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 제조업 기지를 많이 좀 들여온다 하더라도 네. 첨단 공장이라든지 뭐 자동차까지는 어찌저찌 뭐 고가품이니까 될 수 있을지언정 중저가 이런 것들은 안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진짜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세 올리고 했던 것들은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장기 계약으로 좀 생각을 한 게, 제가 보기에 모든 일의 촉발은 사실은 이제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공급망의 문제. 예, 그때부터 미국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 그냥 자유무역에다가 해외 부품들을 의존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굉장히 이제 깨달은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중으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뭐냐면 IRA 법안을 했었던 것도 결국은 다 미국에서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짓고 들어와라라는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의 욕심이었고 네. 트럼프는 그게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IRA 법은 그쪽 바이든이 했던 거니까 이제 지금은 관세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근을 줬고요. 바이든은. 예. 트럼프는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주면서 지금 이제 어차피 언젠가는 중국과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뭐 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치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뭐 무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 장기전이 될 텐데 전쟁이라는 건 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장은 공급망입니다. 제조업 체인과 미국의 자동차 만드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핵심 부품, 특히 뭐 IT 관련한 부품들, 핵심 소재 같은 경우들 다 미국으로 갔다가 제조 공장을 살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국이 강대강으로 나와도 나중에 군사적으로도 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립을 먼저 해놓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그게 생긴 거고 그 정책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당근에서 채찍으로 바뀐 것뿐입니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원하는 거는 뭐 관세를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로 해서 뭐 싸우고 싶은 생각보다는 길게 봤을 때 미국을 위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한번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냐. 근데 또 미국 내에서도 이거는 디커플링은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중국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안다. 네. 그래서 디리스킹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왔었고 한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지속까지 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급망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자립도는 또 높이려고 하는 거고 어느 그 중간의 절충점은 찾아야겠네요.
네, 네. 이게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생산 기지를 중국에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다원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세율을 놓고 보면 일단은 보편관세 10% 모든 나라 다 깔고 가는 거고 상호관세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 25%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어떤 나라는 30%대, 40%대가 나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 어차피 똑같이 10%, 똑같이 25% 맞으면 네. 다 똑같은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피해는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좀 어디 의견 좀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뭐 꼭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죠. 왜냐면은 관세가 다 올라가면은 예. 나라별로 이제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들 수 있는 업체와 만드는데 마진이 굉장히 깎이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는 비율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경기를 짓누르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다 있으면 다 비싸지잖아요. 네, 네. 다 비싸지고 판매량도 줄겠죠. 그리고 대체제를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제를 찾을 때 미국에 있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멕시코 정도에 있는 것들이면은 무조건 우리나라나 동남아 이제 뭐 다 전체적인 수출 기제가 불리한 거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 데에서 그 마지널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의류 제품이나 저부가가치 제품들은 만약에 이제 관세가 좀 유예된 곳과 아닌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 침체가 전반적으로 오는 게 더 큰 위협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네. 어쨌든 관세 협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한 60% 선에서 중국이 관세를 인정을 한다. 네, 지금처럼 뭐 125%, 140% 이런 게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엔 둘 다 내릴 거거든요. 둘 다 내리는데 원래 공약이 중국은 60%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 미국이 중국에게 먹이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미국이 중국한테 매기는 게 목표가 60%였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펜타닐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한 50%, 60%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좀 낮춰 준다 그러면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방어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안화 약세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2018년부터 해가지고 한 2, 3년 동안에 그때도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했던 정책은 위안화 약세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달러당 6.2 위안 정도에서 거의 7위안까지도 갔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거의 10% 이상 위안화를 약세로 보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위안화 약세가 갔을 때 원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본 거거든요. 거의 같이 가네요. 네,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저희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에 뭐 예를 들어 2008년이나 이럴 때 또는 코로나 왔을 때 뭐 1,500원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위로 한번 갈 수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이제 위안화 약세로 보내게 되면은 한국도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한국에 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1,500원이더라도 그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의 외환 보유가 적고 이랬을 때 생긴 문제와 그냥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는 그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도 1,500원 돌파하면 당장 뭐 금융위기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포감을 자극하는 네. 곳도 있기는 한데 근데 네. 그게 어떤 뭐 미국의 어떤 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우리나라에는 막 달러가 빠져나가거나 외국인이 돈 찾아가거나 이게 아니라 외국의 어떤 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라면 그렇죠. 오히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올라가는 만큼 원화가 약세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 금액이 또 보전이 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산업 구조가 서서히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고환율에. 예, 고환율에 이제 적응하면서 제조업 수출을 뭐 자동차 수출하는데도 지금도 마진 자동차 회사들 마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부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건데 원화가 딴 데보다 계속 약세로 갔던 이유는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인도 한국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지만은 또 서학개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본 투자된 것들이 미국으로 나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수출이 뭐 작년에는 또 굉장히 안 좋은 게 반도체가 안 좋았고 네네네. 그러면서 반도체 안 좋은 것들을 보고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역대급 매도를 했고 올해도 뭐 10조 이상 매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환율이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서 위안화를 이제 약세로 의도적으로 보낼 것이다. 어차피 거기는 이제 뭐 계획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중국 쪽의 아이디어일 텐데 미국이 그걸 가만히 또 보고 있을까요? 금융적으로?
근데 이 부분은요, 예. 이게 환율 조작을 해서 그런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가게끔 만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인하하고 계속 인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더 이징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 제가 좀 이따가 유로 이제 쪽 지역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모든 국가들이 이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때문에. 이징. 예, 예. 돈을 풀고 있다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수출이 안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겠다. 당장 한국도 그렇잖아요. 네. 뭐 10조 원 일단은 추경. 추경 예상하고 있고 뭐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음.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돈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본은 지금 물가가 좀 높고 이래서 오히려 사이클이 좀 반대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디플레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뭐 올라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하. 더 그 돈을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더 나빠지기 때문에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정책,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것과 통화량 발행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그런 아하.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유로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좀 달러화가 더 흔들리고 있고 달러 지수도 한 103에서 102, 101 그러다 갑자기 이제 99까지 막 떨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가 최근에는 더 약세인 거예요? 달러 약세인 거는 사실은 그냥 이 관세가 이 정도 심하게 전쟁이 안 났어도 예. 서서히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연초부터 경기가 네. 둔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비가 둔화가 될 건데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장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의 근원이 되기도 했던 네. 한 축을 담당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용이죠. 네. 네. 미국이 이제 비포와 애프터로 이제 차트에서 나타냈던 거는 뭐냐면은 비농업 고용. 예, 여기에 그 코로나를 중간으로 놓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예요. 아하. 그러면은 그 코로나 전일 때는 음. 월 평균 그 논판 페이롤이라고 우리가 매달 중요하게 보는 네. 거 있잖아요. 예. 그때 보시면은 월 한 20만 명씩 신규 고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30만 거의 명. 30만이 넘었어요. 예. 네. 이렇게 많은 고용이 있었다는 거는 일자리는 남는데 사람은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이민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 바이든 행정부 때 원래 미국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50만 명 정도 이민이 들어오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 때는 한 300만 가까이 들어왔어요. 연.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불법 노동자 그중에 거의 70%가 제가 다 관세청하고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민국하고 이런 데 다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남미에서 온 쪽에 한 70%가 불법 이민으로 추정된다고 이제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불법 이민자들이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무조건 취업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자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용직, 뭐 건설 현장 노동자, 뭐 맥도날드 알바,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논판 페이롤에는 고용으로 잡혀요. 네. 실업률에는 안 잡힙니다. 실업률에서는 이제 미국 가구 기준으로 서베이를 6만 가구를 하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고, 이런 기업이 발표해는 기업이 통계를 제시하는 쪽에서는 불법 노동자들도 월급이 나가니까 월급 나가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아하. 말이 길어졌지만은 정리하면은 그러나 바이든 때는 그렇게 많은 이민을 받았지만은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이민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논판 페이롤은요. 지금 최근에 20몇만 나오다가 10만대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비농업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게 막 경기가 어떻게 되나 보다 막 큰일 나는 거는 아니라는 의미네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가 둔화되는 건 맞죠. 어찌됐든 간에 돈 네. 벌어서 쓸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네, 내쫓기고 이제 저는 그 뉴욕에 있는 사람 뭐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까지도 그 비자가 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회사 못 나간대요. 네. 스폰서십도 연장도 안 되고 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제 해외 여행 네. 갔다가 네.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간다고.
예. 입국 거부당하고 뭐 해외 어떤 나라 갔다 와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을 해서 뭐 그런 케이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하여튼 지금 심각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다 소비의 원천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둔화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아까 뭐 관세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는 안 올 겁니다만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계속 둔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달러로 돌아가서 처음 달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 달러로 돌아가면 다 아는 거죠. 미국이 경기 둔화되고 관세 정책 때문에 불확실해지고 이러니까 달러를 그동안에 갖고 있었는데 되게 쏠쏠했죠. 왜냐면은 뭐 채권을 갖고 있어도 금리가 4% 5%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우선 자산 국채인데 이제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도 4, 5% 줬으니까 유로화의 채권 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거기다가 빅테크라든지 AI라든지 모든 첨단 혁신 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거기 계속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과도하게 미국에 쏠려 있다가 이게 언와인딩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촉발한 게 이제 결국은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채권의 스프레드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또 거덜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쫙 쏠려 들어갔던 AI는 미국이지 하면서 쫙 쏠려갔던 돈이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미국이 아닌 본국으로 약간 회귀하는 과정. 네, 일부 회귀했고 앞으로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독일이 태도가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재정 정책을 피고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뭐까지 바꿔가면서 이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인도에서도 뭐 모디 총리가 네. 굉장히 큰 이제 이징 정책으로 이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인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나 이런 걸 보면서 투자 자금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도 이제 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유로 지역의 이제 증시도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이징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우리가 그 QE라고 할 때 그렇죠, 쿼터티브 그렇죠. 이징, 네. 양적 완화할 돈을 때 푸는 거죠. 돈을 네. 푸는 정책. 네. 그게 어느 나라든 똑같이 또 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미국으로 갔던 돈도 이제 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년간 달러는 약세로 갈 수도 있지만은 예. 뭐 장기적인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용어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보고서 보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FN 가이드에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FN 가이드 안에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모바일로 쉽게 리포트도 좀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서비스 있거든요. 그게 2주 동안 무료 서비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스트릿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지금 가입하시면 50% 평생 할인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주 무료로 서비스 써보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고정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그 이용하시면 될 테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네. 말씀해 주신 거 쭉 들어보면 네. 미국의 소비 둔화는 어쩔 수 없다. 읽힙니다. 그렇게. 네. 그렇죠. 사람 수도 줄어들고 네. 물가도 오르면은 소비는 둔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 넘어서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그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표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나 이런 거. 사실 저는 이제 그 미국 경기 둔화는 작년 말부터 얘기를 제가 아마 굉장히 빨리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로 이 정도가 아니었어도 미국 경기 둔화 가니까 미국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도 관세가 일단 저도 전혀 예측을 못했고요. 틀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제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관세를 매겼다 그대로 됐다. 그랬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거냐라는 거는 여기서 하나도 안 바뀌면은 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45% 이제 막 50%로 올렸다가 40% 내렸다 시나리오별로 계속 바꾸죠. 일주일마다 계속 바꾸거든요. 침체 가능성. 네, 침체 가능성에 대한 네. 리포트를. 확률을. 네, JP 모건은 60%로 올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관세 10% 90일간 유예한다고 그랬을 때 딴 데들은 다 낮췄거든요. 네. 침체 가능성. 근데 JP 모건은 그대로 60% 아직도 두고 있어요. 어제자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다. 이거 더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거대한 그 오피니언 리더 격의 네. 은행이잖아요.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부딪힌다. 예, 이렇게 사고 가면은 난다. 경기 침체 오는데 괜찮겠니? 나 우리 안 내린다라고 하고 트럼프도 제레미 다이먼이 TV에 네. 나와서 얘기하는 거 JP 보고 모건 회장. 예, 그러고서 그러면은 좀 정책을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에서 이제 뭐 베센트의 손을 더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켜볼 건 있지만은 결론은 네. 경기 침체는 어렵다. 그 다음에 옛날에 생각했던
심각한 침체 이런 거는 왜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체력을 정확하게 알면은 똑같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네, 장표 네. 이제 써먹을게요. 네. 이 장표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뭐 2년 전 그 다음에 SVB 그러니까 실리콘뱅크 사태가 나서 미국 국채가 급등하고 난리 나고 이랬을 때 2년 전 네. 2023년 봄에요. 그때도 미국 작살났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장표를 이제 들고서 나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갖고 왔어요. 미국의 경기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아는 걸 볼 때는 경기에서 GDP 증가율이 얼마지?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인가? 뭐 소비 마이너스인가? 이런 증가율만 보고 있어요. 증가율만 보면 안 되고요. 대차대조표 같은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는 건 손익계산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적자 났어, 흑자 났어만 그쵸, 보고 있는 그쵸, 건데 그쵸. 예. 대차대조표를 보라는 얘기는 그런데 자본이 얼마큼 있어? 통장에 잔고가 얼마큼 있어? 와 엄청 많네. 이러면 이 정도는 버티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쌓아놓은 것들. 예, 그거를 이제 미국의 체력 대차대조표입니다. 미국에. 제가 연준의 사이트에 5개, 6개를 뒤져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의 경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GDP 공식을 보면은 가계 이제 소비,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예.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그쵸. 해서 GDP가 구성이 GDP. 되잖아요. 예. 그랑 똑같이 주체는 제일 큰 이 선이 190조 달러가 가계예요. 미국의 가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60조 달러 정도 되는 게 62조 정도 달러 되는 게 기업이에요. 주황색이요. 예, 주황색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게 정부예요. 네. 네. 22조 달러. 아니 35조 달러 참.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은행입니다. 밑에 게. 그런데 요 연준도 다 제가 찾아놨는데 네. 자 보세요. 전체 미국에 이거 다 더하니까 320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80%를 가계와 기업이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가계랑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큰 침체로 갈 수 있어요. 끝나는 거죠. 그냥. 네. 예를 들면 이제 언제냐면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네. 리만 사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채가 미국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채를 일으킨 게 가계였어요. 집을 부동산.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이러고 LTV 기준으로 100%가 넘는데도 대출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긴 버블이에요. 그래서 장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 지금 저는 비교를 24년 말과 그 10년 전과를 비교를 했지만은 실제 리만 사태 얘기 나온 김에 그때 전체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였냐 하면은 그때는 20%였어요. 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10.9%예요. 부채가 확 줄었죠. 저게 오바마 행정부 때 많이 좀 다이어트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또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부채 금액은 당연히 늘죠. 예, 금액은 느는데 중요한 게 보는 게 10년 전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지금이 얼마였는지 보면은 120%가 늘었어요. 10년 동안에. 무슨 얘기냐면 85조 달러였는데 190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미국의 개인들의 부가 두 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증가율로. 네네.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부채 조금 늘었는데 아하. 부채 비율은 여기 보시면은 한 5% 이상 줄었죠. 네. 그래서 더 건전해진 거네요. 훨씬 건전해진 거죠. 자산이 늘어서. 네, 자산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한국은 10년 동안 뭐가 늘었어요? 얼마 안 늘었어요. 집값 올라서 이건 집값 다 포함입니다. 미국에. 이 가계의 자산은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금융상품, 금, 다 포함이 네, 되는 모든 겁니다. 자산. 예. 그래서 건전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의 가계 자산이 통장에 돈이 많아요. 기업 볼게요. 기업이 사고치나 기업도 부채 비율이 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아하. 자산 규모는 가계보단 덜 올랐지만은 105% 올랐어요. 정부는 부채만 드립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체의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두 민간 주체, 기업과 가계가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는 오죠. 그러나 심각한 침체는 안 온다. 그리고 저희 생각해 보세요. 뭐 이거는 뭐 분석이고 어떤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아직 뉴스 전혀 없잖아요. 아직은. 네, 지금은 다 이제 공포심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관세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는 조금 둔화될 수 있고 기업들도 어찌저찌 모르니까 투자는 좀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원체 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심각한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근데 왜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좀 전년 대비 성장을 못하면 일단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게 이제 성장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침체라고 하는 건 역성장으로 가야 리세션으로 가야 하는 거기는 한데 네. 우리는 흔히 그냥 0%대 성장만 해도 막 침체라고 받아들이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죠. 예. 심리적으로 아니면 아니요, 실질적으로. GDP가 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갈 수 있죠. 아,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미국은 이제 전분기 대비로 그 하니까 그렇죠. 그걸 또 연율로 해서 발표하니까.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 살짝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로 그렇죠. 가면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실업률이 음. 적어도 한 5% 이상 올라가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경기 침체를 미국의 경제조사국에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쵸. 네, 그런데 둘 다 확률은 좀 낮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건 그겁니다. 그런 그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네. 내리는 경기 침체 빠지지 않더라도 한 분기 살짝 마이너스 들어가는 그 즈음만 가더라도 정말로 세상 끝날 것처럼 네. 다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네. 아,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의 액션이 있으면은 예. 그 뒤에 나올 것들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반작용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요새 뭐 저희 직원들한테 해겔의 변증법 얘기도 하고 막 정반합 얘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뭐 이제 소로스의 뭐 재기 이론이라든지 예, 이런 거 예, 다 예.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악재 위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원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때리고 나면은 관세 금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나올 뉴스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푸시라든지 파월 푸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후속 대책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한두 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잠시만요. 일단은 예, 요 예, 한번 예. 좀 절차대로 가볼게요. 예. 이게 1, 2, 3, 4. 왜냐면 예, 일단 싸웁니다. 예, 예. 거의 끝까지 갈 것처럼 싸웁니다. 그 다음에 말리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한 사람이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약간 좀 힘 조절을 하고 예. 치킨 게임에서 파괴적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얘네들이 힘이 떨어지면 누군가 와서 말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치료를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주는 이 순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중 간의 예, 갈등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저러다 둘 다 죽어 하는 상황까지는 사실은 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간 거죠. 지금 거기까지로 네. 하면 한 100% 중에 얼마나 간 걸로 혹시 저는 뭐 거의 8부까지 온 것 같아요. 80% 그래요?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왠지 예, 죽을 예. 것 같더라.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 예, 예. 트럼프 푸시 됐든 파월 푸시 됐든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기업인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독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쇼적 성격의 이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주변에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아. 자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아, 기업가 출신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긴 맞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도 맞지만은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반영을 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 들었을 것 같으냐 하면은 정치인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면이 안 올라오는데 공화당에서도 이탈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그 이제 중국에서 미국 거를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대두, 소이빈 네, 이런 네. 것들이에요. 그거는 사실 남미에서 수입해도 되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더 싸고. 아. 그런데도 미국에서 수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콘벨트라고 하는 건데 거기 콘벨트가 10개,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주가 해당하는 주가 10개에서 12개 정도 돼요. 이제 거기에다 공화당 텃밭인데 거기에다가 관세 그렇게 매기면은 이거 농민들 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또 네. 공화당 의원들도 곤란해지고. 예, 그래서 그런 계속 메시지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은 이제 그건 뒤에 나올 메시지였는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이제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예. 왜냐면 금융 시스템 때문에 먼저 이제 경고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스프레드 트레이딩 하는 데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 국채 투매에 오고 금융 시스템이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 붕괴는 전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트리거를 건드리면은 워낙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금융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로 90일 유예가 나온 거는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채권 시장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피가 엄청 철철 흘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미국채 10년물이 4.3에서 3.9 갔다가 3.9에서 다시 4.6 갔다가 막 이러고 있으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이제 80%는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관세 올라갔을 때 소비자 물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뭐 계란값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시위하는 게 전국적으로 한 1,200만 명이 나왔었대요 주말에. 근데 네. 그게 늘어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고서 트럼프가 지지율 떨어지는 거 다 보고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1년 반 뒤엔 중간 선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나쁜 부분은 이 정도에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은 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 트럼프 풋, 파월 풋.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 저쪽? 그러니까 네. 트럼프 풋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나스닥을 하루에 10% 이상 폭등시킬 수 있는 거 관세 유예 예, 예, 예. 혹은 뭐 철폐 뭐 더 난리가 날 테고 어떤 종류가 될까요? 뭐 이제 언급은 됐었는데 이제 구체적 규모가 안 나와서 시장에서는 잘 그 언론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네. 기업 감세죠, 뭐. 예.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한 세금들이 꽤 있거든요, 미국에서. 네. 그것들도 다 감세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관세를 왜 걷을까요? 그 관세를 걷어가지고 사실상 트럼프는 정책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무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관세를 전가를 시키고요. 거기서 걷어진 세금 가지고 기업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하려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에 감세를 해주면은 기업이 또 투자를 할 거거나 고용을 하거나 하다못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이라도 하는 그런 액션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많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기업이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걸 원하는 이런 시작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기업에 감세를 해주는 게 이제 나오면 얼마 해줄 거냐. 기업이 한 지금 25% 정도 법인세 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뭐 37%인가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다 트럼프가 내린 건데 네. 지금 19%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6%포인트 절감해 주잖아요. 음. 거의 한 3분의 1 깎아주는 거죠. 네. 예, 그 효과가 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연간 기업들이 세금 내는 게 4,400억 달러 정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깎아주면은 그러면은 기업들한테 당장 이제 꽁돈이 얼마가 생기냐면은 한 1,500억 달러 정도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뭐 많으면 2천억 달러. 그러면 그 300조 원인데 한국 돈으로 그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예. 경기가 나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해서 그냥 주가나 분양할 거고요.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사람 더 뽑아서 투자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이고 S&P 500에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작살이 나 있는데 여기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확 늘려버리면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럼프 푸시고요. 근데 이제 네. 감세라는 건 어차피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었고 네네. 그거는 이제 요즘은 다 관세 이야기 때문에 관세라는 건 사실은 이제 증세이고 그래서 감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 하기는 할 거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는 관세가 확정이 돼야 그거 재원이 생겨야지 그 돈으로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먼저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 2, 3으로. 예. 근데 요즘에 하도 막 관세율이 뭐 20에서 뭐 30, 뭐 125, 뭐 145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저게 관세로 인한 세수를 계산해 놓고 하는 걸까? 그냥 윽박지르듯이 막 그냥 중국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 세수 측면에서 관세로 얻는 거 이만큼, 법인세 감세해 주는 거 요만큼 나가고 예.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뭔가 그래도 이게 정상일 텐데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정상으로 안 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모르죠. 트럼프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그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전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은 이제 불현듯 이런 거죠. 맨 처음에는 야 폭풍관세 뭐 모든 나라한테 10% 때리겠다 그러면 다들 반발하고 자기들도 뭐 이렇게 상호관세에서 뭐 보복관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막 계속 질러대니까 150 이러니까 지금은 10%는 당연하게 야 다행이다 10%밖에 안 매겨 이렇게 그쵸, 느낌적으로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너네 다 10대 맞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아, 100대 맞는다 이라고 했다가 네. 아니, 10대만 때릴게 하니까 선생님 최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비유를 생각했었는데 똑같은 비유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왜냐면 이 선생님이 때린다는 거는 옛날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비유인데. 요즘 또 앞을 달리겠다 이것도. 아니 그게 옛날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고. 저도 그 비유를 딱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예. 예, 기대 심리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다가 완화해 주면서 이거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런 고도의 전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는 과정. 예, 그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못 버팁니다. 둘 다 강대강으로 가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이 시스템적으로 못 받쳐주는 거,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물가 부담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거, 뭐 정치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 월가들 들고 일어나는 거. 자, 보세요. 중국은
들고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누가 들고 일어날 감히. 중국이 무조건 유리하다니까요. 이건 정치적인 논리잖아요. 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아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의도했던 풋도 있을 거고 의도치 않았던 풋이 자연스럽게 등 떠밀려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제가 감히 예측하면은 중국도 여기서 둘 다 150, 뭐 130 이 숫자 저는 뭐 계산하다 말았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려올 거거든요. 딱 그러니까 이게- 50에서 60으로 딱 내려오면은 트럼프는 대성공입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네. 말씀해 주신 게 이 치킨 게임에서 미국은 이길 수 없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치킨 게임을 피할 것이다. 네. 그렇죠. 치킨이 끝까지 간다라는 건 그냥 뭐 자멸한다라는 거니까.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기업인으로서도 그렇고. 네. 근데 다만 지금 우리는 이 치킨 게임이 서로 다다르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니 네,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 어디선가는 핸들을 핸들을 꺾는다. 네, 꺾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안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고죠, 사고. 나는 피했는데. 그러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풋이라는 게 사실은 네. 100대 때리려다 10대만 때려도 사실은 우리한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풋의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공약에 있어요. 제 예. 마음대로 뭐 상상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은행 규제 완화를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 규제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식으로 할 건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예. 막 여갈피 잔고가 너무 많다 뭐 연준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역 RP. 예, 근데 지금 여갈피가 뭐냐면은 바이든 때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찍어냈잖아요. 네. 4조 달러 정도 찍어냈어요. 네. 그래서 은행한테 밀어내고 야 이거 다 대출해주거나 다 써. 그러고서 줬는데 은행도 열심히 했는데 안 써요. 돈이 넘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때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경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 남아 돌았어요. 음.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돈이 남아 도니까 뭐 쓰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은행에 연준의 은행에 연준이죠. 연준에다가 다시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여갈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유 이거 돈 안 쓰네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많이 푼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져다 쓰자. 이런 게 미국의 국채 발행이었어요. 미국의 국채 발행을 어떻게 했냐면 IRA 법안 때문에 세계 각국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LG엔솔한테 분기에 5천억씩 줬거든요. 네네. 지금도 거의 뭐 그 정도 주잖아요. 거기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뿌려주는 건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갖다가 자기네가 땡겨가지고 직접 꽂아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한 일이에요. 아하. 바이든 정부 때.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딱 이어받았는데 딱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그냥 거덜이 나 있고 부채는 있는 대로 쌓여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 차트를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실질적으로 부채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정부 부채가 네. 이거를 보겠습니다. 2019년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 이때 미국 정부 부채가 22조 달러였어요. 네. 네, 보이시죠? 22조 달러. 24년 말쯤 가니까 35조 달러로 늘어났어요. 정부 부채가. 네, 정부 부채가.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5경 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 때만 12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이게 예. 처음에 2년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죠. 네. 그런데 마지막 2년, 23년, 24년에 푼 돈만 5조 달러를 했다니까요. 코로나 때 4조 달러를 신규로 통화를 발행을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돈을 썼어요. 돈 쓸 거 다 쓰고 간. 예, 다 썼습니다. 그것도 딱 4년 임기 만에. 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31조 달러로 막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가 해 이러고 저 줬는데 뭐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딱 받아보니까 야, 이 부채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그럼 관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불러다가 도치 만들어가지고 효율화. 공무원 다 자르고 네. 그 다음에 나토들 다 불러다가 나토 니네가 국가들 돈 내. 국방비 너희 왜 이거밖에 안 내? 1조 7천억 달러 중에서 1조 달러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 너희가 더 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정이 건전해지겠죠. 조금이라도 더. 그 모든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쓰러워요, 트럼프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또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런 배경을 아셔야지 이게 배경을 아셔야지 어떤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아는 거지. 네. 제가 신문 기사 보고 떠들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은행들한테 통화 공급을 더 늘리라고 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은행 규제 완화. 예, 그 여갈피는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맨 위에 있는 이겁니다.
예, 빨간색 선인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때가 이제 코로나 코로나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이 지준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은행에 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막 갑자기 뱅크런이 왔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리 많이 와도 은행이 가진 전체 빌려준 돈의 10% 이상은 찾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를 이제 지준율로 이게 연준에다 넣어놓는 게 바로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래 평균 한 10% 정도를 예치했으면 됐어요. 예. 연준에다가. 예. 근데 지금 얼마를 예치해놨냐면 13%를 예치하고 있어요. 많이 쌓아놓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2조 달러 정도 예치했다가 지금 3.2조 달러를 예치했으니까 1조 달러를 여기서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아하, 은행들이 네, 시중에 풀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대출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럼프 푸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은행들 규제 완화해주고 더 대출해줘. 너의 손실 충당금 완화해줄게. 네,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초과 지준율이 내려오면서 1조 달러를 풀 수 있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 2, 3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기업 감세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은행을 통한 통화량 공급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화량을 공급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 그렇죠. 은행을 시켜서 통화량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미 은행들은 그런 체력이 있다. 돈이 쌓여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바이든이 이제 발행해 놓은 돈들이 아직 잔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그만하고 정부가 바이든 때는 우리가 국채 발행해서 직접 도와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리 인하 있잖아요. 아하. 제일 큰 거 파월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대표님이라고 괜찮습니다. 대표님 대우야 그래도 된다. 대우야.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GDP 막 마이너스 가고 이러면 패닉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네네. 그때 쭉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기 지표가 나빠지면은 데이터에 그걸 따라서. 봐야지. 데이터에 그걸 따라서. 봐야지 우리는 나서겠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면 네. 저 사람 막 지금 당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네. 입 벌려. 그래서 막 이제 사탕 넣어주고 네. 초코우유 부어주고 네. 그게 적절한 비유였나? 네. 그럼요. 그게 뭐 아까 에너지 뭐 부스터 아이고, 참, 만드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 떨어질 때는 이것처럼 네. 좀 드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도 드시고 싶죠? 네. YG 부스터인데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네. 또 하나는 혈행 건강,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밑에는 활력, 비타민 네. B, 뭐 아르기닌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예. 어우, 시큼해갖고 제가 상쾌합니다. 한 30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 나서. 이게 파월풋이 아니라 대호풋, 와이스트리풋 네. 이렇게 밀어내는 게 그러니까 네. 저 사람 지금 약간 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스터가 필요한데 YG 부스터. 예. 그게 약간 좀 시장에 좀 돈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데 파월풋, 금리 인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때는 이제 경기가 지표가 사실은 조금 부러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좀 안 좋아질 거거든요. 6월? 그 정도 되면 왜냐면 이제 지금 4월인데 네네네. 뭐 7월에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경기 둔화는 제가 아까 서두부터 말씀드렸고 관세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런 하드 데이터가 나오면은 통계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그런 서베이는 소프트 데이터. 아하. 지금 실제 이런 뭐 경기 지표는 하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게 네. 나오면은 그때는 파월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는 트럼프가 먼저 움직이고요. 3분기부터는 파월이 움직이고요. 이런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간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이 됐든 투자은행들이 됐든 경기 침체 간다 확률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피해라. 이거 피해야 돼. 계속 워닝을 주는 거고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 치킨 게임 둘이 네. 부딪혀서 죽는 것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을 거고 대안을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확실해서 이제 주식을 다 던지고 막 시스템 미국에서는 아직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전략들 CTA 전략, 컴퓨터 트레이딩, 레버리지 전략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스컷이라는 트리거를 건드리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손실이 남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로스컷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펀더멘탈리 빠져야 되는 것보다 2배 정도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불확실한 거 다 이해하고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다가 이 불안한 뉴스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 던지게 되면은 주식을 팔게 되면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다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어떻게 보면 JP 모건 리포트를 보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이거는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불확실한 거는 딴 때는 코로나가 왔다.
또는 뭐 태풍, 지진, 뭐 이런 큰 쓰나미가 왔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만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제가 이해된다는 부분은 저도 혼란스러운 게 이건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양쪽이 주고받고 하는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까지 하는데 그게 예측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믿을 거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이거를 압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90일 유예한 것만 가지고 나스닥이 12%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뭘 뜻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라.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치, 심리, 뭐 사회학, 뭐 모든 게 다 나오는 이런 모습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의 행태도 분석을 하고 강대 강으로 갔을 때 어떻게 손해가 보는지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린 거죠. 거의 뭐 이제 관심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동원을 하는 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이 지금 한 7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 어느 쯤 와 있는가.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푸시 됐든 파월 푸시 됐든 언제쯤 나오겠는가. 네. 다만 시장이 악화되고 폭락하고 어려워질수록 트럼프 푸시 됐든 파월 푸시 됐든 나오는 시점은 더 가까이 올 것이다라는 거.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8년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었죠. 근데 2019년에 미국장은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같이 이제 좀 미끄러졌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 안 좋아지고 수출입 교역량 떨어지면은 수출 중심 우리나라 국가 또 안 좋아지고 그게 또 증시에 반영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게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임기가 놀라지 마십시오. 5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3년 반이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시장도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은 이렇게서 보면은 두 가지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안 좋은 부분은 이제 한국도 소비 둔화가 있고 중국의 위안화 약세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괜찮게 경기를 지탱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다행히 중국이 자산 배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아까 말씀한 이징을 한다 그러면은 통화는 약세로 갈 수 있지만은 자본 투자는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PR이 10배가 안 되는데 그런 국가에서 AI의 혁신들을 보여주고 있고 첨단 기술이 너무 많죠. 네. 뭐 드론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압도적으로 뭐 1위 하는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국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자산 배분이 한국도 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또 막아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1년 내내 못했고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거의 바닥 잡은 신호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한 거는 삼성전자에 앞서서 관세가 이대로 중국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은 당연히 레거시 반도체인 PC랑 스마트폰이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그쵸. 그걸 제일 걱정했었는데 어제부로 좀 풀렸어요. 어제부로 이제 PC와 스마트폰은 관세가 이제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네. 네, 그러니까 뭐 예. 그때 적응하면서 뭐 보는 거죠. 뭐. 올라가면 또 팔아야 되고. 근데 일단은 안 좋았던 삼성전자가 되살아나면서 우리 증시도 뭐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중에서 중국, 아시아 쪽으로도 미국에 쏠렸던 돈들이 환류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제가 읽어보자면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던지지 마라. 네. 너무 싸게 팔지 마라.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야 될 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2,300 살짝 깨졌었는데 그때 주식 던지신 분들은 진짜 완전 바닥에 지신 거잖아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PBR 한 0.8배 이하에서 사면 네. 적당히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온다. 네. 혹시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여기 이게 너무 또 요즘에 도식화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게 차트 있네요. 예. 네, 이거 저희가 그린 건데 이제 물론 포워드 기준의 PER입니다.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PER 8배 밑으로 떨어졌던 데가 이제 이 음영 쳤던 데들이거든요. 이때 샀을 때는 다 올라왔습니다. 네, 네. 주가가.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 네, 그래서 질문이 오늘 좋으신데요. 그래요? 네, 제가 그냥 YG 넘어가려고 부스터를 했는데 먹어서. 네. 얼마나 걸리느냐 또 제가 다 계산하느라고 이 음영을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두께. 네, 두께가 걸린 시간인데요. 네.
평균 4개월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평균. 좀 많이 걸렸을 때가 이때 8개월 걸렸어요. 저게 네. 금융위기 당시입니까? 2018년입니다. 아까 코스피 계속 빠질 때. 아하. 2018년. 네. 그러니까 저 때가 미국에서 제 1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트럼프 약간 위기 때. 이때는 미국이 좀 호키시했었죠. 예, 금리가 막 금리. 올라오고, 예. 그랬을 때였죠. 미국만 좋았을 때고. 네네, 미국만 좋았을 때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전판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해도 될 자꾸 것 또 같고. 확률을 높여가야죠. 저런 식으로 어. 통계를 보고 사람이 자꾸 틀리니까 통계로 이제 아, 확률을 높여가야 되는데 어. 좀 여러 가지로 더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단 경기 침체가 오면은 제가 다 틀린 건데요. 경기 침체는 제가 아까 왜 안 오는지는 말씀을 네, 다 드렸지만은 드렸고. 여기서 만에 하나 정말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서 음. 관세가 안 내려오거나 또는 10% 보편관세 말을 또 바꿔서 20%로 올려버린다. 보편 관세를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논의한 그쵸, 거를 전제가 또 다 그냥 달라지는 그냥 거죠. 로지컬리 그냥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거는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이 연간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상품 금액이 3.3조 달러입니다. 근데 3.3조 달러고 저희가 처음에 각오했던 거는 20% 정도의 실효 관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0%면은 3위는 6해서 한 6천억 불 정도를 이제 관세로 세금으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 더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게 관세는 소비자들이 내는 거잖아요. 네네.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쵸, 내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깎아먹는 거를 덜 깎아먹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25%까지 올라왔어요. 실효 관세율을 트럼프가 지금 한 거는 한 25%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만 회귀해도 여기서 경기 침체는 없다. 그러나 지금에서 굳어지거나 아니면은 30%까지 실효 관세가 올라오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편 관세율, 그러니까 총 유효 관세율을 낮출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도 떨어지고 네. 높일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지는 네. 거고 이들이 끝까지 핸들을 틀지 않고 네. 맞부딪히면 그냥 뭐 볼 거 없는 거고. 네.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이제 대세 하락이니까 요 반등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만 앞에서도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네.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인 만큼 조금 더 확률적으로 네네. 접근을 하자라는 제안을 또 해주신 거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조금 저 업종별로 들어가서 실제 네. 투자 전략 네.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말이 쉽지. 네. 예. 실제로 일단은 리밸런싱의 기회는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전문가 영역이죠.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이 종목이 많으면은 이제 종목을 쫙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주로 샀다가 요것도 저평가돼 있는데 아니 여기 수혜받으면 여기 2등, 3등도 다 같이 많이 안 올랐으니까 사야지 해가지고 쭉 펼쳤다가 리밸런싱은 이렇게 충격이 올 때는요. 돈이 빠져나가서 수급이 나빠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안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빠져요. 우장처럼. 그렇죠. 네. 네.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한 거고 그렇죠. 여기서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욕심부리려고 확장했던 2등, 3등은 싹 지워버리고 똑같이 빠졌으니까 1등으로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냥 과거의 주도주들로 다시 집중하시면 돼요. 몇 개만 빼놓고. 네. 일단은 그 과거의 주도주가 확률이 높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게 사이클이 피크 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살아있는 섹터의 주도주. 네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은 또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혹시나 미국장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게 다시 빅테크일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빅테크가 지금까지는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빅테크가 이제 많이 싸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뺄 거 빼라고 말씀드렸던 거에서 예. 저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 AI를 다 하고 있으니까 빅테크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 걸쳐라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AI 인프라 관련의 투자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클이 거의 이제 목에 찬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AI를 직접 하고 있는 메타 애플 AI를 애플을 한다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시 다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AI 인프라에서 AI 서비스 쪽으로 조금 더 예, 긍정적으로 예. 보시는. 인프라는 이제 저는 진작부터 꺾인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테슬라도 지금 정도면은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9월 출연하셨을 때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저희가 그거 따로 쇼츠로 만든 거 혹시 보셨나요?
저한테 뜨더라고요, 우연히. 그래서, 아유, 이거 뜨면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근데 왜냐면 말씀드릴 때, 그때 작년 9월에 했으니까 내년 언젠가, 그쵸. 내년 여름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2024년 9월에 2025년 언젠가 말씀해 주신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악플이 많이 달렸고, 엔비디아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슨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고 해서 악플이 지금 몇 개 붙었더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장중에 물론 이제 최근에 110달러까지 좀 회복은 하긴 했습니다만 86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최고점이 153달러였었는데 86달러까지. 근데 그 말씀하신 게 AI 인프라 관련 사이클은 좀 목에 찼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뭐 엔비디아 빠진 거는 저기 전체적으로 주가 다 빠졌으니까 다른 업체들도 빅테크도 빠졌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반등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거는 AI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돈을 벌어야 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막 미친 듯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는 금액이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쓴 돈하고 올해 쓸 거라고 연초에 얘기했던 게 30% 늘어나긴 했거든요. AI에 대한 투자가 인프라 투자입니다. GPU 사는 돈이겠죠. 그런데 그게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로 보면요. 거의 그게 늘어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에 돈을 별로 안 썼으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쓰던 거에서 늘어나는 게.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델타잖아요. 성장률을 보지. 뭐 사상 최고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 찍고 반토막 나는 주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이익을 최고치 찍고. 증가율이 높은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요새는 또 데이터 센터 취소되는 뉴스도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한 방 제대로 매긴 거죠. 뭐. 야, 잠깐만 기다려보자. 중국은 인프라 투자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하고 왜 성능이 비슷한 게 나오냐. 우리 총체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인프라 투자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렇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AI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글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의 한 80%를 지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미친 듯이 돈을 쓴 거예요. 지금 돈 못 벌어도 돼. 돈 벌 필요도 없어. 어차피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누가 선점했어요? 지금 AI 서비스만 10개 정도 돼요. 글로벌리. 그렇죠? 뭐 메타 라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건 이제 다 아시니까. 근데 거의 LLM만. 그렇죠. LLM만 그렇고 중국 것도 지금 한 3개 정도 되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9개가 뭐 나온다고 치고 그랬는데 아마 중국어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풀어버리니까 물론 이제 중국 거 덜 쓰겠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과금 모델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투자는 좀 축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GPU의 지금 높은 가격은 원하는 가격을 붙인 게 아니라 지금 원가보다 훨씬 좋은 뭐 GP 마진 75%에 달하는 그런 마진을 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양보할 게 많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진짜 그 명심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주식은 델타다. 그러니까 증가율이다. 성장세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이렇게 더 가팔라져야 주가는 더 좋아하는 거고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성장세 이렇게 눕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부러져 버리는 거고. 이거 작년 9월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고 옛날 책은요. 이게 23년인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벌써 2년 된 투자를 위한 투자. 그때도 나왔었죠. 제가. 김태용 대표님이 지으신 책. 이런 걸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얼마나 제가 이게 잘 접어가면서 읽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작년 9월에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이해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셨었을 테고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악플을 다셨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AI가 계속 이제 시작인데. 뭐 충분히 저도 좀 뜨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빅테크가 결국은 빅7이라고 M7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살짝 빼놓고 특히 이제 서비스나 이런 쪽 위주로. 근데 그 AI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네. 이게 뭐 소비 둔화를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금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과금이 쉽지 않은 건 아니고 이 저변이 넓어지기 때문에 과금은 조금만 받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AI 업체들이 돈 버는 거는
기업들한테 팔아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API 연결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저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토큰으로 이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AI로 운용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아. 네, 저 1년 이상 준비했었고. 와.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챗GPT한테 토큰, 그러니까 그 단어들의 수를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걸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나가요.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끌어다 쓰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과금 체계들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쓰는 거죠. 다양하게 오픈 소스로 해서 더 저변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모든 사람이 쓰면은 또 슬그머니 과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독과점하는 회사들의 행태였습니다. 네. 아까 근데 말씀 중에 테슬라도 어느 정도 바닥인 것 같다? 네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게 너무 컸습니다. 네. 미국 대선 끝나고 2배 갔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네. 더 내려가고. 이제 많이 빠졌던 이유가 뭐 차량이 안 팔리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하고 문제 갈등 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책의 중요한 도체의 수장을 맡으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뭐 반감을 살 만한 정책들이나 얘기를 했던 부분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 곧 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이 도치 수장의 역할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게 되면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악재와 호재가 있다 그러면 뒤에 볼 것들이 뭐 있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뭐 한 25,000대 갖다가 생산해서 뭐 올해라고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팔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 또 와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미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투자은행들이 머스크가 복귀하면 그때 테슬라를 사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은 의견 네. 갖고 계시는 거 같네요. 그 아까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인프라 관련주, AI 인프라 관련주들은 이제 뭐 사이클상 이제 조금 끝에 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HBM을 비롯한 우리나라 네. 반도체 관련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HBM이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보면은 주가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2배 정도 오른 폭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하이닉스가 오르는 폭은 이제 약간 삼성전자 대비해서 약간 둔화될 수는 있는 이런 이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HBM은 만드는 국가가 이제 지금 마이크론하고 사실 하이닉스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제 조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쪽에서는 크게 뭐 가격이 떨어질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GPU는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격 파워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매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HBM 가격은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자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은 미친 듯한 가격을 매긴 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GPU 가격은 원가 대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으니까 이걸 낼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가 하고 해서 그렇게 하면 공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코노미 클래스랑 퍼스트 클래스 나누는 것처럼 그런 정책을 한 건데 그 정책이 계속 갈 수는 없어서 엔비디아를 나쁘게 얘기한 것 뿐이지 GPU가 단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HBM은 그렇게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징벌적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러져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GPU와 HBM 가격 차이도 그렇고 네. 이게 또 주가에 엔비디아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도 다르고. 제가 아마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팔이 안으로 좀 굽은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도 약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특히 이렇게 또 생각해서 그러면 조금 더 레거시 반도체가 더 회복하는 이쪽을 조금 더 앞에서도 그 중국 쪽의 회복도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럼 같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솔직히 레거시 반도체 수요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이제 둔화되는데 관세로 얼마큼 매길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쵸. 예, 그냥 지금은 그냥 공급 축소가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이제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경기 민감주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더 많이 팔리는 건데 네네네. 미국 경기는 일단은 물가 때문에 관세 때문에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침체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러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네, 경기 민감주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조금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자동차는 이제 채권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처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냥 뭐 정해진 이자율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져가지고 반등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성장이 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여기서 자동차가 뭐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PR이 뭐 3배, 4배 사이에 있고 배당은 계속 더 늘릴 거고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그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채권처럼 네, 채권처럼 연간 한 7, 음. 8% 정도 기대 수익이 있는 주식이다. 음. 그리고 지금 되게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거는 또 성장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예, 그러나 어떻게 이런 거 보면, 좋아하시는 예. 분들은 또 해서 안전 마진이 보이네, 뭐 이럴 수도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안전마진이 보이죠. 네. 그러면 대표님도 약간 좀 관세가 없거나 적은 업종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음. 그렇게 다들 생각하니까 거기에 눈높이를 이제 맞추고 있는 거고요. 다 아시는 지금 네. 이미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다시 반등 많이 한 거기 다 정답이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같은 게 워낙 저가해서 관세가 매겨져도 별 영향이 없다고 하고 적다고 하고 예. 뭐 바이오도 그렇고 엔터도 원체 이제 서비스 무형의 것이니까 이런 것들일까요? 예, 맞는데 이제 화장품은 잘하는 몇 개 업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섹터 전체 사시면 안 되고 음. 화장품에서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차라리 미용기기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아, 미용기기랑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에 미용 관광 많이 온다고 많이 예, 기사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관련된 거랑 두 번째로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또는 뭐 남미나 미국이나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미용기기들은 한국이 좀 독보적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바이오나 이런 한국의 의료 산업이 아주 길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국에 뭐 10년간 혁신 기업이 없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상위 0.1%의 천재들 분들이 다 음. 이제 의대를 가셨으니까 피부과. 예, 아니 비하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 의대를 갖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기술이 한 5년 10년 내에는 전 세계 상당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바이오로 흘러가서 신약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는 피부 미용도 중요하고 뭐 암도 고치고 암 신약도 나올 거고 이래서 중국에는 중국의 뭐 상위 0.1%의 천재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열 몇 배가 많지만 인구가 많아서 근데 그런 중국 애들은 다 그 AI를 하러 가요.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첨단 그쵸. 산업을 해서 그냥 돈을 적당히 버는 게 아니라 초거대 재벌이 되는 꿈을 갖고 있고 밤새서 일하는 거고 우리는 사회 문화가 이제 그쪽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 쪽에 최고의 스마트한 천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산업은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년 10년을 이렇게 보면은 혁신이 없으면은 또 다른 산업을 찾아서 거기서 혁신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기기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고요. 화장품은 마케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전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엔터 3사가 다 주력 기업, 주력 그 그룹들이 있고 돌아가면서 잘하고 있어서 업종 전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두 개 업체만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바이오도 사실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세네 개 업체만 잘하잖아요. 에로를 여러 건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회사들 그렇죠. 이런 거 위주로 집중해서 어차피 반등하면 바이오 다 반등할 건데 굳이 왜 확률이 반반 임상 이상 통과할지 못할지 확률이 반반을 갖고 있는 애들을 이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미 검증된 애들도 반등 세게 합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고르면 되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수출에 이제 관세에 영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관세에 영향이 있어도 그리고 저는 반도체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유예해준 모바일, 네네네. PC 관세 없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곧 반도체 것도 나올 건데 거기에 크게 나쁘지 않으면은 반도체도 가격 전가 다 돼요. 반도체 가격은 뭐 50%에서 100%씩 움직이는 건데 그 관세하는 건 그대로 왜냐하면 독과점이잖아요. 네네네. 반도체 HBM 만드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냥 관세 맞은 만큼 가격 올려서 밀어 넣으면은요 네. 받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관세 전가가 가능한 업종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하면은 방산 빠먹었네요. 방산은 뭐 네. 모두의 탑이 다 아시니까 그쵸, 예. 방산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은 사이클이 살아있는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LNG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업체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엔터,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미용기기 이런 쪽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AI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정책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지만 AI에 관련해서 많은 보조금이나 또는 지금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부양책들이 나올 거고 벤처 캐피탈의 투자들도 많아질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좀 뭐 옥석가리기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해주신 그 중요한 이야기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검증된 기업 위주로. 네. 바이오라면 라이선싱 아웃을 한 기업. 네, 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만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집중. 근데 다만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섹터 내에서. 확률이니까 저희가 잘. 네, 엔터 같은 어렵죠. 경우는 3, 4는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방산 돌아가면서 주도 이런 것들이 그렇고. 이게 올라가면 반도체 올라가면 엔터 떨어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떨어질 때 사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한 5개 업종을 골고루 가져가야 돼요. 5개 업종을요. 예,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반도체 사면 돈이 모자르니까 그동안 오른 조선이나 방산 팔아가지고 그걸 돈이 쏠려갔다가 거기서 반도체 좀 올라가면은 다시 방산 빠진 거 다시 샀거나 이렇잖아요. 그거를 네네네. 어떻게 따라다녀요? 그냥 5개를 서로 다른 베타에 5개를 가져가면은 지치지가 않거든요. 레포트가 완전히 물려 있는 거랑 5개 중에 한두 개가 오르다가 오르면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또 빠졌던 애들이 다시 올라주고 네네네. 이제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하. 멘탈 관리도 좋고 베타 뭐 예측에 틀렸을 때도 좋고 이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오.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섹터별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하면서 밸류업 관련주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네네. 배당주까지도.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한국 배당주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이제 네.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배당 매력이 올라갈 거고 미국에서도 리츠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리츠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빠졌지만 그래도 좀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도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는 거 외에도 내리라고 하는 거 외에도 아까 파월풋도 얘기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배당의 매력이 다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한국이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은 이미 배당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뭐 자사주 매입소가 1조 달러를 해요. 네. 1조 달러를 산다니까요. 사서 없애요. 우리나라 돈을 거의 한 1,450조.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뽑아먹을 건 없는 건데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주주 환원율이 뭐 옛날 기준으로 20%였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저가주 가치주들이 경기 나쁠 때 역할을 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뭐 핫하고 이런 업종들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네. 주가도 좋고. 근데 그것만 어떻게 계속 따라갑니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이런 저평가주 또는 우리가 틀려서 급락을 할 때는 또 방어주가 올라갈 텐데 그때는 배당 매력이 높은 애들이 안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배당주를 비롯해서 뭐 섹터별 그리고 기업별 같은 거는 또 이제 리서치 센터들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또 많이 또 공부가 되실 테니까요. 또 최근에는 FM 가이드에서 그 리타민이라는 서비스 가입 2주 동안 무료 서비스 그리고 평생 50% 할인 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고정 댓글 타고 가시면은 그 무료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와 오늘 진짜 알차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네. 지금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큰 방주에 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겠죠. 항상 또 저희가 네. 도움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로스1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